정치헌금 수수를 비롯해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죽지세 코스피가 오늘도 1%대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6,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회가 사흘째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법 왜곡죄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포르쉐가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쏟아졌는데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킨 혐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 김한국 기자 졸작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통일부는 안타깝다면서도 북한 태도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정치헌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전 9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비밀 금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모두 13건에 달하는데 오늘 조사는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김 의원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고자진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가족 관련 혐의도 많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2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르겠다는 계획이죠? 예,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아내와 차남, 그리고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국회에선 사흘째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 무제한 찬반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국회 본회의장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19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개딸을 제외하곤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 없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5시쯤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목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정부 조작기소 특위를 띄웠지만 공취모 핵심 의원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공식 기구 출범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 활동을 이어갈수록 개파 모임이라는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당기구를 지켜보면서 뒷받침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무형 모임이라며 개파 모임이라는 의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공취모 운영위는 잠시 뒤 정오부터 자체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엔 당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 또 TK 특별법 논란까지 더해졌죠.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인한 집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전 10시쯤부터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체로 이대로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에 출석합니다. 둘은 직접 출석해서 숙청정치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문제인데요.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반대로 대구 경북 통합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 오늘 오전 행정통합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대구 지역 의원들은 12명 만장일치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조금 전 경북 지역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K 지역 의원들은 이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계획인데 이번 임시국회 내에
광주 전남 통합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선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속 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 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언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류한홍 기자, 한은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이 6번째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첫 동결 이후 6번째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동결로 지난해 7월 이후 다음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4월까지 9개월간 기준금리가 연 2.5%로 유지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양호한 소비 심리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로선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도 처음 제시했는데 이를 보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많았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표시했는데 전체 21개의 점 가운데 16개가 2.5%에 몰렸습니다. 네, 이번엔 증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2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세인데 현재는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코스피는 현재 6,180선과 6,190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오른 6,121로 개장해 한때 2% 넘게 올라 6,200선도 뛰어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 중이지만 개인의 1조 1천억 원 순 매수로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상승했는데 이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2% 오르며 모두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0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0.9% 오른 1176으로 출발해 3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관은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6원으로 출발해 1,41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 있고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열병식을 개최하며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당대회에서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회 메시지도 처음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어제 폐막했다고 보도 있습니다. 지난 8차 당대회보다 하루가 줄어든 7일 동안 진행된 건데요. 폐막과 함께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도 열렸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자산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력 15,000명가량의 행진 위주로 열병식이 진행된 건데요. 다만 당대회 기간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대회 메시지가 오늘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사업총화보고에서 먼저 남측을 한국으로 지칭하며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대창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현존 안정을 깨트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제 공격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위협도 내놨습니다. 이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닫혀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분명히 한 건데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요? 네, 남측에 대해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미국을 향해선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밝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반복해서 밝힌 셈인데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 위에서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미국에 거듭 공을 넘긴 겁니다. 오늘 4월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까지는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대회 메시지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 태도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오 씨는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씨는 앞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방송에 나와 스스로 밝혔는데
군경 TF는 오 씨가 주범으로서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크다고 봤습니다. TF는 오 씨가 날린 무인기가 개성공단뿐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도 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군이나 정보기관과 계약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무인기 개발로 훗날 타기관에 납품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대학교 후배가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했습니다. TF는 이 업체 대표인 장모 씨와 업체에서 대북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도 입건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 소속 대령 등 군인 3명과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해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유병호 감사위원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최재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면서 군사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휘부가 보안성 심사도 없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인데 경찰은 일단 오늘은 군사기밀 의혹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 활동 도중 연평도 근처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대대적인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이 사건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안보 대응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불꽃을 일으키며 난간을 뚫고 추락하면서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량에선 다량의 약물이 쏟아졌는데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반포대교 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요. 다리 위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집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제보자는 놀란 나머지 자전거를 급하게 도로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와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고 차량을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은 강변북로를 지나 한강 둔치에 떨어졌고요. 부서진 교량 시설물 파편까지 떨어지면서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추락한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요?
네,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채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거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발견된 약물을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여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약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정황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피의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 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노래주점입니다.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500여 미터, 2차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된 모텔에서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한 남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실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이곳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쓰러진 남성이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응급조치를 한 뒤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차도 왔었다 그랬고요. 지금 더 이상 살인마실 사실은 없어요. 신고자는 피의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오빠가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성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확인된다면 김 씨는 2차 범행을 저지르고 4일 뒤 첫 살인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SNS 등을 이용해 접촉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형량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신도들과 단체 대면 예배를 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손 목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당 등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10차례에 걸쳐 단체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유소년 야구대회 참가 선수 등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학생 선수 6명이 구토와 복통 증세로 순창군 의료원을 찾은 이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오늘까지 순창과 남원, 전남 담양 등지에 머무는 선수와 코치, 학부모 가운데 모두 7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입원 환자는 없고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창군은 지역 내 식당 20여 곳과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발병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이 비싸다고 지적한 교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복은 관행적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건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덕분이었습니다. 직매입은 그에 따른 손실 위험도 진다는 건데 쿠팡이 납품업체에 희생을 요구했다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직매입 상품의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희생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이익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체험단 행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서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거래 상품 대금 2,800억 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 지급 기한을 넘어서 지급을 했고 지연이자 8억 5천여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심의 과정에서 상품 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의적인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급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지난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 대금 법정 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법정 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와 함께 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상품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면서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 거래의 본질이지만 쿠팡은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익 유지를 위해서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쿠팡의 관리 방식을 시정하도록 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쿠팡이 개별 연락증 증거가 잘 남지 않은 방식으로 납품업자들과 접촉해 관련 매출액 등 산정이 어려워 이번 건의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쿠팡에 대해 인기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가로채기, 또 부당 내부 거래,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회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내 4선 이상 중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불거진 노선 변화 요구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당대표님과 우리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갖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께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앞으로 지방선거나 또는 대여투쟁이나 이런 데 역할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당대표와
당대표가 주최하는 최고 중진 회의도 요구를 했고 당대표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최고 중진 회의가 부활이 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다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최고 중진 회의가 부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이 휴대폰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우리 당의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남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기본적인 생각, 명제는 당이 더 이상 분열은 돼서는 안 된다. 당의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 또 대한민국의 분열이. 그래서 어떻게든 분열을 빨리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예전에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진위원이나 의원들이 대표님의 이 왕관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또 하나, 우리는 한마디로 이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12상 비상계엄, 내란, 탄핵, 여러 현재 이 난제들을 빨리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쾌도난만식으로 빨리 매듭을 풀고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공동체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든 장본이 누구입니까? 정부 여당이죠. 그러나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공동체인이고 모두의 책임이다. 내 스스로의 책임인데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내 책임, 내 잘못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2주 전에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참여록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자. 그리고 서로 우리가 과거의 입장 차이를 불문하고 서로 용서를 해주자. 그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자.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네, 오늘 회동에 참석한 이종배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윤 의원님께서도 저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좀 하나된 의견을 냈는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진 의원들이 지금 그 4선 이상이 이제 한 19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다양한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또 이종배 의원, 또 우리 여러 이제 조경태 의원 상당히 이제 생각도 다르고 이제 정치 입장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표출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 대표께서 뭔가 당의 그런 혁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상당히 많은데
또 그러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저희가 좀 청취를 하고 상당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네. 그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장동혁 대표는 뭐 주로 저희 오늘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사실 그 정부와 또 민주당 이 정권의 그런 일방 독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법부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법원장들도 상당한 그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생각 있는 그런 법조인들은 다 지금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삼권 분립이 해체가 되고 또한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런 소리가 뭐 정말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범국민적인 뭔가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대표께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오늘 그 참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그 표출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자,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회동이 이루어진 것도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있었던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이견이 나왔었지만 오늘 뭐 투표에서는 다수가 좀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에는 통합이 안 되면 더 유리하지 않냐.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통합이 되면 선거에 도움이 되고 되지 않으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실부터 시작해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총괄 본과장 할 때에 만든 국정과제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성장 정책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게 5국 3특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핵심 요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지방이 어려져 있고 소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고뇌 속에서 나온 정책적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다시피 대전 충남만 해도 원래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 주장했다가 이제는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 좁은 그런 모습입니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역 주민들 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그동안 국민의힘 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역은 낙후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권한도 진짜 아주 대폭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럴 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광역단체장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각 그 정치인들, 의원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 지역도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근에 대구 경북의 민심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 국민의힘은 나라도 망쳐놨는데 지역도 발전시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런 그 행정 통합을 통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왜 거부하냐 이런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머리 이제 지우십시오. 진짜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각만 우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어제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본격 보수 텃밭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사실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분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경위든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도우면 응원을 하면 이게 해당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좋은 전략을 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이길 전략 말고 민주당 이길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불행한 그런 지금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그래서 이제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또 정치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세력을 자꾸 분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뺄셈 정치에 지금 그런 그 어떤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죠.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어쨌든 당내 의원들을 지금 한석이 지금 그 개헌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그 일당 독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한석이 지금 참 아쉬운 상황인데. 의원들을 자꾸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제 오늘 또 그 중진 회의에서도 의원들을 자꾸 징계하고 당내 그 정치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여기 동행한 의원들도 징계한다 이 얘기도 나왔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당에 제가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빠른 시일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장한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뿐만 아니고 범보수, 범국민적인 어떤 세력 연대를 통해서 뭔가 지방선거와 또 앞으로 있을 이 민주당의 개헌 광풍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아 망상에 좀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고 망가져 있으니 결국은 자기에게 이 구세주 대안으로 이제는 떠오르는 시간이 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저는 국민의힘이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저 이야기를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최고의 지방선거 전략은 제가 감히 조언해 드린다면 윤핵관하고 확실한 단절이에요. 그리고 석고대죄하는 거예요. 그런 이 단절 절연과 그다음에 사과, 성찰에 기반해서 당을 화합시켜야 되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소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평소에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스탈린의 대숙청을 저는 연상시켜요. 실제 그 정적을 트럭시키든 제거하면서 그래서 고백해라 그리고 처형하고 막 이런 식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제 저렇게 동행한 분들도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인이 아니잖아요. 뭐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버젓이 그냥 그래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또 논란을 촉발시킬 만한 그런 소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스스로 분열의 촉매 역할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자기 선을 지키면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윤 의원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뭐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그 상정 직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또 일부 수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 있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왜곡죄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인 이러한 그 법조항이 지금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에 이런 것이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그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이 지금 이걸 추진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워낙 그 많은 범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지금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하는 그런 법관들, 검사들 다 전부 다 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그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초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참 그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이 삼권 분립을 다 허무는 것이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법관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 법의역죄로 판단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참으로 이 앞으로 역사에 민주주의의 적으로 저는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방탄용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상정 직전까지 이 법을 수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일 텐데 이후에 이 법이 공포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헌 심판 제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감은 좀 없어질까요?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이 악의적 정치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가 잘못했다. 얼토당토 않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법관이라고 해서 지고지순하고 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이 무결점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파기환송했던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시간을 가지고 적용해서 구속 취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 어땠습니까? 소위 행정부 청와대하고 재판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우리 의원님이나 저 또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판사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도 뭐로 좀 제가 그분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신성불가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법 왜곡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걸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런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이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죠. 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우리는 이번에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위헌 시비에 대비해서 제가 그것을 촘촘하게 마지막 단계까지 더 보자 해서 저희가 수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가령 형사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민사, 행정, 가사 사건 이런 까지 했다가 대상을 대폭 축소를 해놓은 거고요. 또한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을 크게 수정했는데 가령 법령의 적용이 예를 들어서 잘못, 그러니까 알고도 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또는 이것을 알면서도 적용 안 했거나 또 알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명백히 권한 남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또 미친 경우에 제가 한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소위 재량적 해석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어제 다 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이렇게 저희가 소위 논란거리를 대폭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또 국민의힘은 위헌 시비를 걸 테고 또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어제 마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 방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권을 배제하고 이러한 법들을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법상에 명백하게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또다시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법부의 완전 근간을 다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도 불순하거니와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결코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공소 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개의 지금 그 재판에 관련된 지금 이런 대장동, 백현동, 또 상방울, 뭐 대북 송금 문제, 또 공직선거법 이런 그 5개의 재판의 모든 공소를 지금 취하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솔직히 부끄럽고 그래서 이 공소 취소 문제와 이 법 왜곡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 이건 두 개 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무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헌법 파괴 행위고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 이상 이하도 결코 아닙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제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이 있잖아요. 결국 돌아온 거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고 그다음에 집권에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건은 이재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라면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되기 전 2018년부터 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권한 남용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즉 법률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렇게 재판 거래를 했는데 직권남용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헌법 정신은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히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잘못,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사람에 대해서 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냐면 헌법상에 이 법관의 어떤 양심에 따른 판결을 규정한 이유는 법 판단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하고 나서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시 판단을 받자고 하면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최종 판결로 그걸 수용하자는 의미에서 헌법상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왜곡죄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끝없는 무한대의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지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진짜 의도적으로 법을 오남용, 오적용을 했다. 그거 그냥 그 법관이 양심 따라 했으니까 놔두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거는 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있습니다. 은닉이나 위조된 그런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 재판 과정에서나 수사에 활용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법원 내부에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계라고 하는 게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다 손방망이고 다 그냥 위야부야 넘어갔지. 실제 그동안 그런 일로 법관이 제대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충분한 징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뭐가 이런 법이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없다니까. 독일이 형법 339조에 의해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예고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일은 나치의 그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그걸 도입을 한 거지. 전 세계 민주국가에 이런 법 사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이제 윤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취모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모임을 당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 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럼 1차 목표라고 하는 국정조사 실시까지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소 취소까지 한다라는 지금 의지가 보이는 건데 지금 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면 민주당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볼 때도 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사법부에 지금 법 왜곡죄 만들죠. 사심제 하죠. 대법관도 지금 20명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 통과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당도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을 한 거예요. 정청래 지금 대표 모습 보면 참 처량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참 이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본인이 지은 죄를 다 무죄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이러한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네. 제가 참 대단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의 공식 기구화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계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공치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이제 공치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민주당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품 넓게 이렇게 좀 화합시키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 입법이건 민생 입법이건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것도 또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이 모임 자체를 계파의 어떤 그 갈등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럼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수석 대변인, 본인의 그 대표 비서실장 이런 사람 다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윤석열의 이 수석 노력을 했던 그 정치검찰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 조작 기소된 사람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 공감한 거예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당연히 좀 속도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요구를 해보자 해서 시작됐는데 다행히 어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확대 개편 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취지가 이제는 달성된 거죠. 이 공치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도 아마 공치모 내부 운영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탈퇴할 분은 탈퇴하시고 그러나 공통된 생각은 당이 기구를 확대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힘 실어주자.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의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위 계파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스스로 이건 경계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대통령께서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의 지지율 65%가 경우 드날 정도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헌법 질서, 무슨 독재 정권, 뭐 장기 집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지금은 일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는 데만 오로지 매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수사 착수 2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불러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백괴되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 물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차남집 금고에 관한 질문에는 금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해 2명이 다쳤습니다. 차 안에선 다량의 약물과 주사기가 나왔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 위쪽 다리, 도로 구조물은 훼손된 채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차에서 나온 거로 보이는 약병과 주사기 등이 어지러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도로 위로 떨어지며 다른 차량을 충격한 SUV는 다시 이곳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 그리고 추락한 차량이 덮친 승용차 운전자까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 등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를 다량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소지 경위와 함께 A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곡성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은 연기와 불꽃으로 소방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남양주시는 화재 직후 재난 문자를 보내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집에서 흉기로 다른 손님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술집에서 흉기로 다른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거나 기관을 운영하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관련 기관 41만여 곳에 295만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적발된 사람 가운데 9명은 기관 운영자, 24명은 취업자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운영자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고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모레부터 이틀 동안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예상 출몰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순찰이나 신고를 통해 폭주 행위를 인지할 경우 지역 경찰은 물론 형사와 기동 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 검거가 어려우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격하는 대신 증거를 토대로 철저히 사후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기가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 만으로 조사 권한은 늘어났지만 우려와 과제도 여전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입니다. 1기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2만 건가량을 진실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 2천여 건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기진아이는 이와 함께 박선영 전 위원장의 역사인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아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이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3기 진아이가 활동에 나섭니다. 이기 위원회의 미제 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기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최근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을 보면 진아이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자와 해외 입양인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3국을 신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조직 규모는 인력 부족을 토로했던 이기와 비슷해 증원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한 달 전인가 통과됐잖아요. 그 전에 미리 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서 2기 시행령을 그대로 한 거예요.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 진행 등 후속 대책 마련도 3기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가의 사과, 배보상법 제정, 유해 안치, 과거사 재단 등의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3기로 이루어지고 3기 진아이는 조사관 등 직원을 충원해 5월이나 6월부터는 실질적인 조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전쟁 영웅을 넘어 인간 이순신의 내면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특별전 관람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옆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안내하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 최초의 이순신 장군 특별전이라고 하고요. 전시 83일 만인 지난 18일에 3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누적 관람객이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특별전, 임진왜란 당시 친필로 작성한 일기인 난중일기 그리고 임진장초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 369점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이번 전시는 3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까지 6차례 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4월까지 9개월 동안 같은 수준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증시 활황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가 807만 명, 가입 금액은 5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ISA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7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달 만에 100만 명 늘었고 가입 금액은 지난해 6월 40조 원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아 국내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에 육박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기관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38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약 19조 8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물산이 12조 원대, 삼성생명은 5조 원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98조 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 681억 달러, 우리 돈 약 98조 원으로 예상치인 66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나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주목된 건 1분기 전망입니다. 최대 795억 달러 매출을 제시하며 월가 예상치인 72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중국 시장 실적은 추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 규제로 아직 중국 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you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you'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n fact what is left over to fuel that revolutionary agentic AI is not only substantially less than you thought, and all of it justified.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시총 5조 달러인 엔비디아에 요구되는 건 좋은 실적이 아니라 완벽한 실적이라며 적자는 부담감을 극복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ur nation is back.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의원들 패션에서도 엿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넘어 저마다 신념을 담은 의상으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보시는 흰옷 물결은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기리는 의미인데요. 최근 들어서 발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엔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성범죄자, 앱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특한 소품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질 토쿠다 의원은 상의 뒷면에 호루라기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을 발견하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변에 알리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대통령과 한 몸이란 걸 강조했습니다. 트로이 넬스 공화당 의원은 대놓고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자기애가 가득한 트럼프 대통령 만족스러운 듯 넥타이에 직접 사인해주며 화답했습니다. 반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검정색이나 회색의 무채색 의상을 골랐습니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선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는 그림자 룩으로 해석됩니다. 정책 대결 못지않게 뜨거웠던 패션 메시지, 흑백으로 나뉜 의원들의 차림새가 평행선을 달리며 극명하게 대립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에서 어젯밤 국정연설에서 IQ가 낮은 이란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들의 눈을 하고 있었다며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앞서 전날 밤 국정연설 과정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오마르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것을 겨냥해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항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털리브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고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집단 학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25일 발표한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4%, 금리는 연말에 3.25에서 3.5%가 될 것으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2%, 금리는 현재 3.5에서 3.75%입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이 잘 될 거라며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3번째 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망이 밝다고 말한 겁니다. چشمانداز خوبی رو می‌بینیم انشالله فردا در جلسه‌ای که باز آقای دکتر عراقچی در ژنو خواهد بود این روند رو تلاش کردیم با هدایت و راهنمود مقام معظم رهبری این روند رو طوری مدیریت بشه که انشالله 최근 대규모 시위 사태 후 이어진 혼란을 의식한 듯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국가 발전 과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앞서 SNS를 통해 핵 협상 합의가 가시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낙관론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포기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are at this moment again pursuing their sinister ambitions. We are in negotiations with them.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we haven't heard those secret words. We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포기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추가 제재도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핵물질 농축까지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과 핵 농축은 권리라며 맞서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협상 시한 3월 초까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군사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다시 지금 적대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2023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2024년과 2025년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그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마 명시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설을 할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민족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화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뭐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제 태도 변화가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 김여정이 우리 정부의 무인계 관련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담화를 냈던 김여정이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 그 정도지 전략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군사적 위협 수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체제 붕괴까지 거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뭐 도발 가능성은 이제 항상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은 대신에 이제 가만히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만일에 좀 어수선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안보 환경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평화 통일은 완전히 이제 뭐 물 건너 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꿈에도 없는 일이니까 대신에 만일에 한국에서 좀 불장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무력을 통해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겐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 관계 전망이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공존 그리고 반면에 대결 모든 것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을 향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겠죠. 네, 북한의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조건이 두 가지죠. 한다고 하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통미 봉남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는 아예 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남북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구해 온 것이 대북 유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바늘 구멍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모든 대화가 지금 다 단절이 돼 있고 소통도 채널이 다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그만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어찌든 이 간에 뭐 대화를 좀 복원을 하고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4월 3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못 만났고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로 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뭐 가장 좋은 기회니까 김정은을 이제 중국으로 불러내서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만 있고 한국과 북한 사이는 아무런 대화체도 없고 뭐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미국도 우리하고 대화하기 전에 뭐 한국하고 일정 부분 대화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 가능성이 뭐 전혀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노력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아마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북한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는데 후계 구도가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후계 구도가 이제 본격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긴 했죠. 그런데 이제 제 9차 당대회는 하나도 등장을 안 했고 마지막 열병식에만 나온 거잖아요. 나이가 이제 아직은 어리고요. 당원으로 되려면 18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제왕학 뭐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유심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주애가 중앙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는데 그 중앙에 이제 이렇게 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1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갔을 때도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아버지 어머니가 왼쪽에 좌우측에 이렇게 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주애에 대한 본격적인 제4세대 지도자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으로 그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여정과 김주애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에서 이제 독재 체제에서는 다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삼촌 김영주, 자기의 이복 동생 김평일하고 권력 투쟁이 있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고모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도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살해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여정이하고 김주애하고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이제 적어도 김정은이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김정은이가 아주 늦게 죽고 그리고 김주애가 이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사실상 뭐 권력 투쟁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일에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되면 권력 투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 동맹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동맹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야외 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좀 이견차를 드러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 사실상 뭐 바늘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도 없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단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통해서도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하도록 돼 있는 연합훈련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이걸 요구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훈련 계획들이 다 연간 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 태세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국은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이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예. 근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서해에 며칠 전에 이제 F-16 전투기들이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는 난 뭐 통보를 못 받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아니 이게 다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짧게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삐걱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예, 한미 동맹이 뭐 삐걱대면 안 되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DMZ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F-16 서해로 출동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한 2, 3주 사이에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게 2, 3주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전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이제 5, 6개월 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것도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랬으면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날은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15도까지 더 올라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 가겠습니다. 온화해진 날씨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얼어있던 폭포에도 다시 물줄기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만 잔뜩 흐립니다. 서울 등 중북부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5도, 광주와 대구는 14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